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강선 의원 1억 공천 헌금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는데 내일 시의회에서 제명 결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먼저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김 시의원이 입장문을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김경 시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로 김 시의원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오늘 시의원직 사직서를 시의장에게 냈다면서 최근 강선 의원 측에 대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해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을 내려놓은 뒤에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적었는데요. 이를 두고 내일 예정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신에 대한 제명 의결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서 먼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김경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민주당 현직 의원들에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금품 전달을 논의한 내용 등이 담긴 녹취 파일 120여 개가 저장된 이른바 황금 PC도 포렌식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엔 김 시의원과 금품 전달을 논의한 상대로 알려진 전직 서울시의회 의장 A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을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경찰은 돈을 돌려받은 김 시의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강 의원에게 다시 1억 3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나 강선 의원 재소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절차에 따라 엄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정치헌금 의혹 등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일단 경찰은 오늘 간담회에서 김병기 의원에게 제기된 13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밤낮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 소환 조사를 두고는 조사 준비가 되는 대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참고인 조사나 자료 분석부터 끝내야 가능할 것 같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김 의원 조사를 한 번 할지 수차례 나눠 할지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지난주엔 김 의원 아내와 최측근인 이지희 구의원을 소환해서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정치연금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부터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김병기 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8명과 참고인 25명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다른 의혹 수사에도 경찰이 촉도를 붙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지만 원전 찬성 여론과 인공지능 확산 때문에 입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경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된다고요? 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브리핑을 열고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앞서 윤석열 정부 때 결정된 제11차 전기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난해 2월 여야 합의로 마련된 11차 전기본에는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를 2037년과 2038년에 도입하고 2035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계획이 확정된 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됐는데요. 탈원전론자로 불렸던 김 장관은 취임 뒤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서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 여론조사 결과 국내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습니다. 또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안정적 전력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신규 원전 건설 절차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2031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 결정이 나면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2037년과 2038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정책 혼선 속 시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원전 부지와 12차 전기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천을 넘었지만 이후 하락 전환에 4,9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4년여 만에 처음 1,000을 넘은 데 이어 1,060선까지 폭등했고 장 초반에는 5분 동안 프로그램 매매가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처음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오늘 증시의 주인공은 코스피가 아닌 코스닥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2% 오른 4,997로 출발해 장 초반 5천을 넘었지만 0.8% 하락한 4,949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최근 3일 연속 5천을 넘는 등 고공행진을 했는데 주가 급등에 따른 고점 우려와 차익 실현 욕구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개인은 1조 6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보합이었고 2위 SK하이닉스와 3위 현대차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고려아연은 14%, 포스코 퓨처엠은 6% 급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7% 이상 오르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1% 오른 1,003으로 개장해 개장과 동시에 1,000을 넘었습니다. 코스닥이 1,000을 넘은 것은 2022년 1월 이후 4개월여 만입니다. 종가는 7.1% 오른 1,064였습니다. 기관이 2조 6천억 원 넘게 폭풍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전 한때 지수가 폭등하면서 5분간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 처음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커지면서 바이오와 2차 전지 중심으로 코스닥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20원가량 내린 1,446원으로 출발해 1,430원대와 1,440원대를 오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엔화 강세 영향으로 1,446원으로 출발해 1,438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47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과 일본 외환 당국의 개입 조짐에 엔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미 재무부 지시로 엔달러 환율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전날 후지TV 토론회에 나와 투기적이고 비정상적인 환율 움직임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별세에 정쟁을 자제하고 추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표출되는 가운데 나흘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의 당무 복귀 시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은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애도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네,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장례가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 동안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지는데요. 이 장례를 민주평통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 수석부의장 장례 기간을 당 차원의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엔 필수 당무를 제외하곤 애도에 집중할 거란 입장인데요. 제주도 현장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연 지도부는 묵념과 함께 이 회의를 시작하며 이 수석부의장을 일제히 추모했습니다. 또 정청래 대표가 빈소를 지키며 상주 역할을 하고 이 당분간 정쟁적 요소와 관련한 발언, 현수막 게시 등도 자제하기로 했고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도 이 쟁점 법안은 제외하고 이 민생 법안만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 대표의 추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두고 당내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도 정 대표가 매우 경솔한 행동을 했다, 절차 방식 시기 모두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공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초선 모임인 더민초의 경우엔 이수석 부의장 애도 기간인 만큼 예정했던 긴급 모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당내 갈등 양상과 더불어 혁신당과의 신경전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민주당이란 큰 생명체 내에서 이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란 입장을 내자 이 서왕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말을 했다며 이 본격 논의 시작도 전에 오해가 형성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혁신당은 당원 총의를 모아 합당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협상 관련 전권을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단식 중단 뒤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장동혁 대표, 퇴원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네요. 네, 장동혁 대표가 이번 나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지를 통해 의료진은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지만 장 대표가 엄중한 전국 상황을 고려해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닌 만큼 당무 복귀 시점은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간 장 대표는 쌍특검 관철을 위한 대여 전략을 구상하는 데도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도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고 전재수, 김병기, 강선우, 장경태 의원, 즉 여권에 대한 수사 시간은 한없이 느리다며 특검을 고리로 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회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오는 29일 최고위원회를 기점으로 당무에 복귀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 대표 앞에 놓인 당내 현안은 적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징계 의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한 전 대표 측은 지난 주말 반발 집회에 7만 명이나 몰렸다고 언급하며 징계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반면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집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단식을 끝냈다며 어떤 개연성으로 그렇게 한 건지 설명해야 할 거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쌍특검 공조에 나섰던 보수 야권에 균열이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흘러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가 모레 내려집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생중계될지 관심입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중요 사건 1심 선고 장면은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실형이 나오자 붉게 오른 윤 전 대통령 얼굴이 그대로 생중계됐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정의하며 울컥하는 재판장 모습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오는 28일에는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도 법정 모습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언론사가 촬영 허가를 신청하면 재판부가 검토해 결정하는데 언론사에서는 전직 영부인의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 중계 허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공직자 출신이 아닌 피고인의 재판 과정이 처음으로 생중계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그간 법정 촬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왔습니다. 10차 공판 때는 서증 조사 전까지 5분 정도 장면만 녹화로 공개됐고 결심 공판 때는 재판 시작 전 30초만 촬영이 허가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의 사생활과 무죄 추정 원칙도 보호해야 한다고 제한적 허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본 건데 선고기일인 만큼 다른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 씨 측은 중계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37시간 만에 국회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결단을 내린 건데요. 그만큼 여러 의혹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관련 영상으로 정치훈 시작합니다.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실은 그 시기에 발병을 했습니다. 아까는 관계가 파경이 됐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네, 관계가 파경이 되면서 이 모든 게 이제 정신적인 압박과 스트레스 등등으로 왜 이렇게 정들을 기반으로 누가 고기 선양했습니까? 6명 중에 누구예요? 자, 양가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 중에 누가 고기 선양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3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오늘의 정치훈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에 자진 사퇴도 아니고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국회 결정도 기다리지 않고 대통령이 빠른 결심을 하신 건데 이렇게 빨리 결정한 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맨 처음에 이제 통합의 하나의 상징으로 이번에 그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처의 장을 국민의힘 출신으로 영입을 해서 경제 전문가라고 돼 있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의 경제 관련 정책 전문가의 최고봉에 서 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 문제는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지 실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지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라 가능하지 않겠느냐, 같이 일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막상 후보 지명을 하고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일종의 국민의힘 분열시키기 위한 갈라치기 전술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청문회조차도 거부를 해 왔었죠. 근데 그 시점쯤에는 이미 많이 이해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수면으로 올라왔는데 이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구하는 시기가 그것이 바로 이제 청문회인데 청문회를 국민의힘에서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저희들이 계속 했던 것이고 결국 청문회를 통해서 보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또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라는 판단을 국민들이 했으면 대통령께서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는 보통 지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배려나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방식을 선택했었는데 이 문제는 아마도 그 본인의 좀 고집도 좀 세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명 철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찌 보면 지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적어도 아무리 달콤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본인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사양을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달콤한 제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해운 이제 전 후보자가 됐죠. 민주당 정권을 장관직을 제안받았다가 결국 여야 공격을 동시에 받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정치 활동도 어려워진 데다가 이제 수사 대상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내용은 이해운 후보자가 수사 대상이냐 이런 것보다는 그럼 과연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장관들 인사를 할 때 어떻게 검증하고 어떤 눈높이에서 새로운 사람을 내놓느냐가 우리 삶과 더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해운 후보가 뭐 수사를 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훨씬 국민들에게 중요한 거는
첫 인선 때부터 시종일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에 쭉 잘 됐는데 이해훈 후보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김민석 총리 때부터 시종일관 지정돼 왔던 문제가 이번에 정점을 찍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그냥 지명 철회만 나온 거는 굉장히 유감이고요. 분명한 사과와 개선 방안이 함께 발표가 되어야 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정말 높이 사서 그런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퍼주기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누구보다도 나서서 얘기했던 이해훈 후보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쓴 건지에 대한 얘기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 사람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도 아니면서 그냥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분야만 하기만 하면 생각이 달라도 전문가니까 쓰겠다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은 이번 정부가 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향이 있었는지 내용적으로 경제적으로 답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아니 답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본인들 눈높이에는 맞았기 때문에 청거를 한 건지 인사검증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낼 시스템적인 그런 실력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답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인사청문회 기본적으로 자료 제출이나 할 준비가 안 되면 인사청문회가 열리질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입으로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마지막으로 그 서류나 했던 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출도 뭐 10몇 %밖에 안 했는데 그걸 뭐 갈라치기 하려고 거부했던 게 아니고요. 결국은 했습니다만 그 정도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냈다라고 얘기했는데 세금 낸 자료나 세금을 내는 돈을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 그럼 대학교를 입학을 했다라고 했는데 입학을 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갖추었는지 다 서류로 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출도 안 했을 뿐더러요. 제출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개인정보입니다. 이거를 대답한 걸로 카운트했었다. 네, 그래서 이런 하셨죠. 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발전이 있는 거지. 이 한 명에 대한 평가 여부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4년 6개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가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란 점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보수의 민낯이란 평가가 나왔는데요. 엇갈린 반응 들어보시죠. 어떻게 어머니가 살려고 자식들한테 라는 것을 넘길 수 있느냐. 국민의힘 그 당에서 5번씩 공천을 줄 때는 그렇게까지 하자가 있는 것은 몰랐죠. 꼴뚜기도 낯짝이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예훈 후보자가 전화 와서 이걸 좀 해명해달라 해도 제가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보수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국민 통합 다 하셨습니까? 국민 눈높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그쪽 진영에서 5번 공천받고 3번 당선된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도무지 통치권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무능의 자백이자 엄중한 공직 임명 과정까지 야당을 조롱하기 위한 장난처럼 여긴 것으로. 네, 지금 민주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이해훈 전 후보자 국민의힘이 5번씩이나 공천 준 인사다 이 점을 좀 부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명 철회가 여당에 더 타격일까요? 야당에 더 타격일까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손해지요. 어쨌든지 간에 인사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하면 대통령 지지도는 늘 조금 미세하게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효과가 곧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워낙 좌우로 갈라져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죽하면 이런 선택을 했겠느냐라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평가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저는 둘 다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보통 우리가 선출직으로 있다가 우선 인사청문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여지를 좀 둡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에게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의 흠이 있더라도 이미 검증된 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미 검증을 3차례나 통과했던 당선이 되었던 이런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오히려 더 험하게 배신자 프레임까지 씌워가면서 혹독한 이제 청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 또 다른 통합의 어떤 그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 담당 수석실이나 담당들이 정말 크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렇게 부적절한 후보가 아무리 상징성이 있다 할지라도 국무위원으로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요. 청와대에서는 이제 통합 인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또 국민의힘 쪽 보수 진영 인사를 후임으로 추천을 한다면 이제 추천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오케이 하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 바로 방송 이 자리에서 이혜훈 후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은 대개 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인사를 그냥 이렇게 지명한 거로 이미 효과를 누리고자 하는 거지 돼서 장관이 돼서 같이 일할 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표를 함으로써 그때 진짜 중요한 사람이었던 뭐 어린이날 부동산을 선물로 2명에게 다 사주고 했던 이한주 이런 분을 정책특보로 막 끼워서 발표를 했는데 전혀 언론에 거론 안 되고 이혜훈 후보가 다 그 사람들을 가려줬거든요. 그리고 약 한 달 동안에 공천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일교 문제라든지 이런 민주당에 일어난 모든 이슈를 사실상 이혜훈 후보가 덮어주는 한 달 동안 이불 역할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일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지명한 사람으로부터 처참하게 버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기존의 임기를 지키고 있는 국가직이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는 갖추는 모습을 일본으로 보이는 쉬운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장이라든지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이라든지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던 분이었는데요. 이 전 정권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국무회의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 대전 이런 데 가서 대통령이 시민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자체 이 단체장이라고 그 행사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법을 바꾸면서까지 한 명을 잘라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학재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있는데 노골적으로 업무 보고 받으면서 질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미 임기가 정해져 있는 국가직에 대해서도 내쫓으려고 하면서 그냥 한 명 골라서 오는 거를 통합인사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를 누가 국민들이 받아주겠습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통합의 느낌이 있다라면 다른 포괄적인 의미로 존중해주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1심 선고에 대해서 조금 전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이 오늘 오후 4시쯤 조금 전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구형량 15년보다 8년이나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요. 특검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이어가면서 민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을 향해 합당을 제안한 이후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자신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을 흔들리며 피는 꽃에 비유했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의 구절을 올린 겁니다. 이에 비당권파인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원의 뜻은 독단으로 꺾을 수 없나니
흔들리는 거는 뿌리 없는 꽃뿐이라고 반박했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연일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대통령 운영하면서 대통령을 파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거짓 얘기를 퍼뜨리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이 같은 반발에도 정청래 대표는 어제 출범한 자신의 팬클럽 청송포럼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민주당 내의 상황과는 별개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는 DNA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정치적 DNA는 보존돼야 하면 물론이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당명 고수 의견과 함께 흡수 합당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주말 사이에 도종환 전 장관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공유했는데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되는 건가요? 합당 과정에서의 몸살이죠. 그것이 이제 흔들리는 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비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좋은 씨앗을 맺는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 의견은 통합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기보단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께서도 분명히 좀 깊게 인식하시고 이 문제 제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70년의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금 바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뿌리는 굳건하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렵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국민 속의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민주당이 더 오래 70년을 넘어서 향후 몇백 년의 전통을 가진 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 또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두 시각이 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길을 향해서 서로의 생각을 품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치 갈등이 통합에 대한 찬반처럼 보입니다만 찬반은 아니고 가야 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야 하느냐라는 경로를 두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고요. 표현에 있어서 흡수 통합하는 듯한 뉘앙스를 준 조성래 사무총장이 DNA가 잘 버무려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흡수 통합이라기보단 거의 뭐 두 당의 장점들을 잘 조화롭게 만든 새로운 당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자칫 저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를 흡수하려고 그럼 우리는 못해 이러면 또 몸살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상대를 배려하는 용어, 언어,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70년 DNA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우리 DNA도 소중하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당한 합당을 하고 싶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두 정당이 이제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좀 타격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사실상 한 당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혁신당이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어용 여당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가치가나 아니나 타격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까 당내에 계신 분들은 과정이 중요하다 할지 모르지만 여당을 바라보는 국민이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합당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인데 뭐 150석 아슬아슬하게 있어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뭐 그래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합당을 해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200석 가까이 다른 당 모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지금 107석 되는 야당분 무시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법상으로 뭐 하고자 하는 거를 못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국회 사실상 독재 비슷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 두 당 간의 화합에 대한 얘기보다는 민주당 안에서의 권력 투쟁 양상이 더 크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친명이네, 반명이네, 친청이네, 친문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떤 정책이나 이런 노선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니라 다음번 민주당 당내 권력 구조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숫자가 작은 야당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들이 대신하고 있는, 즉 우리가 대변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관심을 가지지 않나라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두 당 간의 합당 그 논의가 부분에 민주당 내 대해서는 좀- 권력 투쟁으로 비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짧게요. 국민을 위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의회 독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마음대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국토교통위원회만 해도 정부에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된 법안들이 우리 상임위 내에서도 제대로 토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회의도 제대로 참 열리지도 않고 있고.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의 생각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 그만큼 지난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판결을 통해서 내란이었다라는 하나의 판결이 나온 것인데 여전히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생각의 차이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에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란이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함께하고 있는 정당이 조국혁신당과 또 그 밖에 이제 작은 정당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국민의 평가를 앞두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함께 평가받는 것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생각이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함께 평가받기 위한, 국민들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 아니라는 반박까지 저는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전혀 지금은 뭐 민주당 마음먹은 대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각이 같은 집단하고만 화합을 한다. 뭐 조국혁신당하고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총선에도 그렇고요. 완전히 정강 정책이 달랐던 진보당하고도 정책은 다르면서 에너지 무상하고 한미연합 해체 이런 거 했던 당하고도 선거 앞에서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번 통합과 지난번 통합이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건 공천 같이 했습니다. 오해십니다. 공천을 같이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천 같이 했습니다. 예,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연합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면 원천적으로 조국혁신당처럼 비례대표 때만 나타났다가 다시 없어지는 당을 없애기 위해서 그 떴다방 비례대표만 존재하는 72cm에 존재하는 그 당을 없애려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게 우리나라 민주주의 개선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하려면 그래요. 그 떴다방 정당 이거 없애겠다고 약속했는데 안 없애는 거 이런 거부터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좋아 민주당과 보인다, 이 혁신당 얘기입니다. 사이 합당에 대한 끊임없는 챗바퀴예요. 이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양쪽의 입장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칠선 의원과 총리를 지낸 민주당의 거목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어제 오후에 세상을 떠나면서 정청래 대표가 당분간 정쟁을 자제하자고 했는데요. 계파와 관계없이 친분을 쌓고 선거 처리되면 킹메이커로 주목받았던 고인의 일생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1972년 10월 유신을 계기로 학생운동에 뛰어든 고인은 민청학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고 1988년 광주 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의 살상 행위를 따져묻던 모습이 강한 인상으로 남았습니다. 김대중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주도하며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낳았고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하면서 버럭총리, 실세총리란 수식어도 따라 붙었습니다. 교육비를 절감을 하고 학생들의 입시 고통을 완화하는데 의원님들이 좀 품위 있게 질의하고 사리에 맞춰서 질의하면은 저도 사리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고 정중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10년 가지고는 정책을 뿌리를 못 내린다는 것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도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여의도 정치에서 물러난 뒤엔 당내 원로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했는데 박원순 전 시장의 빈소에서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네, 이해찬 부의장의 장례는 내일부터 닷새 동안 기관 사회장으로 치러지는데 민주당은 당 차원의 애도기관으로 정해서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린 그 합당 관련 논의도 이제 정쟁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당분간 자제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도 근조 리본 달고 나오셨는데. 네, 오는 31일 날 이제 장례가 엄수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정쟁이 있는 여러 요소들은 자제하고 그리고 당무도 필수 당무 이외에는 잠시 멈추자라고 이해찬 정청래 대표가 이미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당이 대응을 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이제 그 운구가 들어오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그 운구를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으로 함께 나갈 생각이고요. 이해찬 그 민주정부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바로 오늘까지 한 번도 그 전면에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전체 정부를 관통하는 조연이지만 주연 같은 분이 바로 이해찬 그 전 총리신데 저하고도 같은 이제 충남이 동양이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세종에 사시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뭐 2달에 한 번, 뭐 3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시고 가까이에는 지난 12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내 또 친한 의원님들 몇 분하고 같이 해서 저녁을 같이 했던 것이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었는데 저분이요 일을 맡으면 갑자기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넘어지셔가지고 골반 골절이 있거든요. 골반 골절이 생기면 보통 잘 못 걸으시잖아요. 근데 불굴의 의지로 그것도 이겨내고 요즘 보행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다가 수석 부회장을 맡으면서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어른은 역시 일을 하셔야 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좀 욕심이 과해지셨는지 건강을 살피시는 게 먼저인데 이렇게 너무 일찍 저희 곁을 떠나서 참 가슴이 아픈데요. 저분이 걸어온 발걸음은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 역사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만 3차례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우선 지난주 기자회견부터 들어보시죠.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오는 5월부터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걸 강조하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3시간 뒤에 빤히 보이는 샛길인데 그걸 알고도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정부가 어리석지 않다라고 했고요. 이후 몇십 분 뒤에는 정당한 세금을 내는 증여는 시장 경제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 거다.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거나 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1차적으로 대단한 효과가 있을 거다.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은 정당하고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만 불로소득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 시장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거는 교착 상대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 똘똘한 한 채의 경향은 더 커지겠죠.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려고 했던 원패탄스 같은 것들. 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할 거다. 이걸 강조했는데 사실 양도세 중과하는 거는 예견된 일이었는데 어제 이렇게 3차례나 메시지를 내면서 강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그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사실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던 것도 바로 부동산 정책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엑기스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기본적인 철학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수위로 말씀을 하셨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정부와 시장이 함께 가도 이 부동산 정책이 안정될까 말까라고 해야 되는데 뭐 정부가 시장을 이겨먹겠다라고 싸우는 대상으로 그리고 통치해야 될 대상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벌써 현 시장 상황을 무시하겠다, 현장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고집을 보여주는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라는 거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런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부대 정책으로 이 구간을 늘린다라든지 또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얘기라든지 이런 게 또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도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는데 대통령의 이 발언을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주식에 투자하는 건 괜찮고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은 다 불로소득이냐, 왜 국민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게 하냐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 하지 마라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하든 뭐 하든 돈 버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집값이 안정화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 경제 상황에 반응합니다.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경제가 엉망이었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없었었고 증권 주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그 부동산 정책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이런 이상한 말씀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상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왕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비판하세요. 그 비판들 다 맞는 구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답을 누가 내놓습니까? 그 정답에는 또 한편의 이면에 또 다른 반발력을 또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관성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중과세 유예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4년 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1년씩 종료됐던 것을 유예 4년 해왔던 거를 이제 유예 안 하고 그대로 시행령 그대로 우리가 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냥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메시지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에서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나흘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내홍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장 등장에 대해서 상당한 정치적 비용을 국민의힘이 부담해야 할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말한 행사 뛰는 가수에 비유하자면 싼 가수는 아니거든요.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이다. 폭탄 터지는 게 좀 유예된 그런 상황. 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제명에 대해서 우려를 조 배신자라고 불렸던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경기도지사 공천 얘기도 한동훈 대표라고 왜 보궐선거 못 나갑니까? 필요하면 나가야죠. 제명을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을 붙여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가 제명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당 대표를 하실 때 본인이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정너다 이렇게 하고 소명을 하지 않고 회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수를 잘못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걸 두고 상당한 정치적 비용이 뒤따를 거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비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그냥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지금은 오히려
유승민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거에 오히려 더 포커스를 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민주당은 저렇게 원래도 몸집이 큰 당인데도 더 크게 몸집을 만들려고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세력이 엄청나게 몸집이 크고 그런데 본인들 잘못에 대해서는 공천 뇌물이라든지 또는 뭐 특정 종교하고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가릴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모든 비리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려면 저희는 어쨌든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당내에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그 부분이요.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은 더 커지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은 제명이라는 문제가 지금 눈앞에 숙제로 다가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복귀한 다음에 지난번에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들의 얘기에 귀 기울였듯이 이번 이 정 과정을 통해서 당원들과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명이 의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퇴원을 해서 곧 당무에 복귀할 장동혁 대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복귀한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며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추위 속에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한파 절정은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은 더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지난주만큼 강하진 않지만 이번 주에도 강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도, 체감온도는 영하 12.5도를 기록했고 한낮에도 영하 0.4도로 영상권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파의 최대 고비가 지나면서 중북부 지역의 한파경보와 서울과 경기 남부, 충청 이남의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전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남아있어 이들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울릉도와 제주 산간,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눈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울릉도에는 최고 10cm, 제주 산간에 1에서 5cm, 서해안과 전남, 충남 내륙에는 1에서 많게는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수요일과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며 반짝 추워지겠고 일요일까지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수락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한파 속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은 산불이 진행 중인 곳은 없지만 오늘 오전까지 발생한 산불을 포함해 이번 달 들어서만 37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적지만 같은 기간 대비 최근 10년 평균을 이미 넘어선 수준입니다. 특히 한파 속에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현재 동해안에는 건조경보가, 영동과 영남 대부분 지역, 서울 동부권과 서남권, 가평 등 경기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위 속에 난방기 사용이 늘어 생활 속 화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해안은 물론 내륙에서도 초속 15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며 작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는 사례가 많습니다. 산림청은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은 물론 산 주변에서 불씨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육안으론 얼음 두께를 쉽게 알 수 없고 또 낮 기온에 일부 녹을 수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깨진 얼음 위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충북 옥천에서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던 60대 남성 A씨가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외진이었던 A씨는 강 너머로 이동하기 위해 얼음 위를 걷다 화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한파로 얼음이 얼긴 했지만 사람이 지나다닐 정도의 강도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며칠간 그 한파가 몰아쳐가지고 그 얼음이 좀 제법 두껍게 얼긴 했지만 사람이 건너다닐 정도로 안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문제는 얼음 위에 눈이 쌓이면 얼음의 두께나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낮 동안 햇살이 비치면 일부가 녹아 얇아진 채로 다시 얼기도 해 겉보기만 믿고 들어갔다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주변입니다. 얼어붙은 강을 누군가 걸어서 이동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빛의 굴절로 얼음이 실제보다 두껍게 보이는 착시가 생길 수 있고 한 번 물에 빠지면 저체온과 함께 방향 감각을 잃어 탈출이 쉽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착시 현상 때문에 빛이 굴절돼서 얼음의 두께가 실제보다는 좀 두꺼워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착시에 의해서 밟게 되면은 얼음이 깨지는 경우도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몸을 낮춰 엎드린 채 기어서 밖으로 나와야 하고 얼음 위 낚시나 보행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가 허용한 안전구역인지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여름에는 지하에서 차가운 공기가 나오고 또 겨울에는 외부보다 따뜻한 공기가 나오는 독특한 지형인 풍열지의 이른바 온열 현상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최근 경북 의성 빙계 계곡에서 겨울철에도 주변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풍열지의 온열 현상이 확인돼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의성 빙계 계곡의 주변 기온은 4도씨 안팎이었지만 온열 현상이 있는 곳에서는 최고 18.1도의 높은 온도가 관측됐습니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방화범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장면이 CCTV에 담겼고 A씨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눈 폭풍이 강타해 대규모 정전 사태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미국 남부부터 북동부 지역에 눈과 함께 극심한 한파로 100만 가구 넘게 정전되는 등 최소 22개 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 의사당이 겨울 테마파크로 변했습니다. 의사당 주변에서는 쌓인 눈을 치우느라 분주하지만 어린이들에겐 신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는 깜짝 선물입니다. 근처 공원에선 어른들도 눈싸움을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The city is coming together to peg each other with snowballs. It's always nice. You don't know anyone here, but you know everyone here. So it feels cool. 하지만 미국 동부는 물론 남부와 중부를 강타한 눈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으로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텍사스 등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최악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눈이 그치지 않으면서 하늘길도 막혀 일요일 하루에만 워싱턴 DC, 뉴욕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800편 이상의 항공편이 결항됐습니다. 주요 고속도로가 폐쇄됐고 운행에 나선 차량들은 눈 속에 고립되거나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Broke down and or not broke down, but they're stuck in a Cadillac and they couldn't get to work, so I dropped them off at work. Their coworkers stuck at the same spot. They can't get to work. 미 국토안보부는 이번 눈폭풍으로 미국 34개 주 2억 3천만 명이 영향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 버지니아주에서도 스쿨버스 차량이 다닐 수 없어 26일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폭풍 영향권에 있는 최소 22개 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연방정부는 26일 사무실을 닫기로 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은 눈폭풍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월요일인 26일까지 계속된 뒤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외출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서 차 씨 측이 불복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강화군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차은우 씨 어머니가 대표로 있던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전 씨는 2020년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이곳에서 2021년부터 차은우 씨 가족이 운영하는 걸로 알려진 장어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운영되던 장어집은 지난해 11월 서울 청담동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건물 안에 아무것도 없이 아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세무당국은 차 씨 측이 장어집에 주소를 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해 세 부담을 줄인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위치나 건물의 활용 형태가 정상급 연예인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규모나 인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길 없고요. 실제로 이 모친 법인이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그 부분을 입증할 책임이 차은우 씨 측에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차 씨의 소속사는 세금 추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 씨 모친이 설립한 회사를 주식회사에서 유한 책임회사로 전환하고 세제상 유리한 성장 관리 권역인 강화도에서 건물을 매입하고 주소를 옮긴 점 등을 비춰볼 때 전문가 조언에 따라 전반적인 설계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무조건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유한회사가 안 받아도 돼요. 맘대로 돈 못 쓰죠. 회계사가 와서 감사하면 법인도 취득세도 3분의 1로 아낄 수 있고 성장관리권 여기 하면. 차은우 씨를 모델로 기용한 일부 브랜드가 SNS에서 사진을 내리는 등 여론을 주시하는 가운데 올 2분기 공개 예정인 차 씨의 넷플릭스 주연작 등 차기작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유출 규모가 3천 건이라는 쿠팡 측의 주장보다는 훨씬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3차 소환 통보일이 지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통상 절차대로 예외 없이 진행된다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로 지목된 전 쿠팡 직원인 중국 국적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과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 중이나 아직 특별한 반응이 없다면서도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는 한국법 처벌 목표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한 가덕도 테러 사건의 수사팀이 부산경찰청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사팀은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단장을 맡아 2개 수사대 45명 규모로 꾸려졌고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부산경찰청장의 지휘와 보고 없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을 관리합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군경 합동조사 전담팀이 최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한 대학원생과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그제 항공안전법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중국군 2인자의 낙마가 공식 확인된 이튿날 군대 당 조직 선거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4연임의 쐐기를 받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집권 3기의 문을 연 2023년 3월 양회. 새로 뽑힌 중앙군사위원회 장군 6명이 선서에 나섭니다. 그런데 대표로 나온 장유샤 제1부주석이 실수를 하고 맙니다. 원래 법정 책임을 이행한다고 암송해야 할 대목을 헌법으로 잘못 읊은 겁니다. 뒤따라 복창하던 나머지 장군들 사이에선 순식간에 불협화음이 연출됩니다. 维护宪法权威维护宪法权威履行宪法职责履行宪法职责 공교롭게도 3년 뒤 이들 대부분은 위법 행위로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남은 건 군 통수권자인 시진핑 주석과 부패 척결에 칼자루를 쥔 장성민 기율검사위 서기 2명뿐입니다. 严重辜负党中央、中央军委信任重托，严重践踏破坏军委主席负责制。 지난 24일 군부 서열 2위인 장유샤 부주석을 내친 이튿날 군대 당 조직 선거 규정이 발표됐습니다. 군내 당 대표대회나 당위원회 등의 선거 업무를 재정비한 것으로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당대회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지방당대회와 전국대표 선출을 염두에 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선 민주적 투표 절차보단 사전 인사 검증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지침 성격을 띠는 셈입니다. 당초 시진핑 측근들로 꾸려졌다던 군 수뇌부는 숙청으로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시진핑 주석 4연임의 쐐기를 받기 위한 권력 재편 작업은 총구에서부터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요원의 총격에 간호사로 근무하던 30대 미국인이 또 숨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불의에 맞서는 게 시민이 할 일이라고 공개 지지에 나섰습니다. 연방요원과 지역경찰이 충돌했고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셧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은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미네소타에선 영하 20도의 혹한의 날씨 속에도 많은 시민이 연방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돼야 한다며 분노는 정당하고 불의에 맞서는 게 시민이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요원이 쏜 총에 37살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숨진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연방 요원들과 지역 경찰들 사이에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지역 경찰이 법원에 수색영장을 제시했는데도 국토안보부 요원들은 진입을 막아선 겁니다. 당시 프레티는 손에 전화기만 들고 있었고 요원이 프레티가 소지한 총을 빼앗아 비무장인 상태에서 10발 이상 총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을 쏜 요원이 소속된 국토안보부 산하 국경순찰대의 그레고리 보비노 사령관은 프레티가 요원들을 학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He brought a semi-automatic weapon to a riot, assaulted federal officers, and at some point they saw that weapon. 이에 미국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 93조 원이 반영된 세출 승인 6개 법안 일괄 처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on't stop this in its tracks. What you are seeing in Minnesota, people being killed simply for exercising their First Amendment rights, is going to be a regular feature in this country.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막고 처리안이 통과하려면 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소속은 53명이어서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법안 일괄 처리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셧다운이 또 일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이민세관 단속국의 경우 공공안전기능으로 분류돼 예산을 이미 많이 확보해 셧다운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관련한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 시민이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 된 거 보면 좀 과잉 진압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아이스 이민당속국 요원들의 어떤 정당방위였다. 즉 시위하는 사람이 용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커지는데요. 용의자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기 소유 때문에 어떤 연방 지금 공무원들의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방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알렉스 프레드라는 남성이 이제 시위가 이뤄지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이제 그 촬영을 하면서 그 어떤 지나가는 차량을 도와주면서 시위를 독려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여성 2명이 아이스 요원들에게 이제 제지를 당하면서 이제 그 억압을 받는 걸 보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그 함께 하다가 저기 좀 체류가스라든지 이런 걸 맞으면서 이제 남성을 여성들부터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명의 아이스 요원들이 그 제압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프레디 씨가 갖고 있는 총기가 발견됐고 예. 그 총기를 뺏은 다음에 총을 외치다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제압하던 그 단속 요원들이 뭐 당황하던가 어떤 요소든지 총기를 뺏은 이후에 저항도 하지 않았는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걸 뺏은 이후에 예. 총기를 난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한 2명이 한 10발 동전을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 프레드 씨가 그 총기를 가지고서 요원들을 위협한 것도 아니고 예. 뭐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이제 저항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휴대폰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요. 백주단에서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현재 미국 상황 정말 참혹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심지어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5살, 2살 아이들까지 체포되고 구금되는 그런 단속 과정도 좀 있었고 또 영장 없이도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내부 방침이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좀 무리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트럼프 이경 정부 들어서 1년이 좀 지났잖아요. 근데 그 이민이나 통상, 특히 관세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강하게 이제 그 무역 적자를 줄이는 그런 정책 방향을 쓰다 보니까 그 충격이 미국 경제에 이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포더빌리티라고 일반 유권자들이 어떤 생필품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의 일방적인 움직임 때문에 많은 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민 부분, 사실 이민이라는 부분, 강경한 어떤 그 이민 통제라든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공화당 지지층으로부터 그 전통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아온 그러한 어떻게 보면 효자 정책 이슈거든요. 예.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서 어떤 그 지지율을 회복과 어떤 지지층을 결집하는 이런 부분을 도모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예. 공화당 내부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총격 사건 언급하면서 지금 민주당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양파가 심한 미국 상황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즉 오픈 보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강력한 반이민 경제, 남국경을 강화하려 하게 된 원인은 전임 민주당 정권에서 오픈 보더, 국경 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이 물밀듯 미국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 노동자와 유권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한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국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강경한 이민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시민의 저항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 이 문제가 중간 선거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 문제는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반이민 정책은 공화당 지지층들에게 그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런 정책이에요.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지나치기 때문에 공화당 일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공화당 많은 지지층들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행정부를 옹호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켜봐야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이라든지 중도층의 어떤 표심이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양극화가 심한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본다면 중간 선거에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중간 선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월까지 이러한 모습들이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잘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여론이 좋지 않게 돌아가니까 그 탓을 민주당과 그 어떤 민주당 정부의 어떤 부패된 그러니까 복지 부분을 어떤 소말리아 불법 이민자들에게 썼기 때문에 어떤 그
세금이 어떤 낭비가 됐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미네소타에 대규모로 군을 이민 당국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상황이 악화되니까 조만간 시점을 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만간 그 아이스 단속 요원들이 미네소타를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될 것은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반이민, 그러니까 이민자를 색출하는 그 지역이 미네소타나 워싱턴이나 뉴저지나 시카고 같이 민주당 강세인 도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정확하게 정치적으로 민주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완급을 조절하면서 이민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민 정책 그리고 지금의 무고한 희생이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강경 반이민 정책 여파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새 국방 전략 NDS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언급된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NDS라는 것은 국방 전략이고요. 지난해 11월에 말에 나왔던 국가안보 전략의 하위 문서고요. 예. 이 국가안보 전략에서 나온 그런 핵심 의제를 국방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실행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가 방위 전략에서 안보와 군사, 국방 부분에서의 어떤 미국의 전략 태세를 좀 보여주는 건데 아무래도 그 NSS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핵심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반구 그리고 중국 견제에 몰타더니 지역의 안보 위협은 지역 동맹국들이 해결하라.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라.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NDS에서 보다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은 한국이 이제 그 북한과의 군사력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전력, 핵 전략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 주도로 한반도 방어를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한국군이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국이 핵 전력이라든지 억제력에 있어 확장 억제력에 있어서 이제 도와주는 이런 역할로 이제 그 역할이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향후 한미 양국이 얼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통해 가지고 빈틈없는 한반도 공조 태세를 이뤄나갈 것인지 이 부분이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과거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북한 비핵화, 이 표현이 좀 명시적으로 언급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과의 이제 북미 대화를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큰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어떤 그 재래식 군사력은 직접적으로 한국과 일본에게 위협을 주고 있고 그렇지만 그 재래식 전력이 오래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 한계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긴밀하게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특히 핵 전력 같은 경우에는 발전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그 긴밀하게 지켜보면서 어떤 그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합해보면, 그러니까 그 북한의 핵 그 군사 재래식 군사력 능력이라든지 핵 능력에 대해서 분명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응 태세는 변함없이 지속이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핵 문제라든지 어떤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절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부분이 없다는 얘기는 미국이 그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스몰 딜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군축 협상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먼저 동결을 통해서 서로 대화장을 만들고 서로 이제 동시적 병행적 조치를 통해서 이제 비핵화로 나아가는 이러한 어떤 현실적으로 북핵을 통제할 수 있는. 과거의 빅딜보다는 현실적으로 북핵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진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이 새 국방 전략을 발표한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SNS에 자주 국방을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NSS, NDS에서 어떤 동맹국들이 보다 주도적인 지역 안보에 대응하는 데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어떤 북한의 어떤 재래식 전략,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자강력, 자주 국방력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군의 군 전력의 효율화, 그다음에 첨단화를 이끌어야 될 거고요. 이어받아서 전시작전권을 통제권을 좀 전환한다든지, 이제 우리의 원자력 역량을 확보하는지 이걸 통해 가지고 자주 국방력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겠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자주 국방력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의 새 국방 전략이 주한미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주한미군의 어떤 그 준비 태세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중국 견제에 몰두하기 위해서 어떤 주한미군도 큰 틀에서 인도태평양에 어떤 있는 전력의 그 일부로 보면서 그거를 중국 견제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쓰고 싶어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핵 억제력과 어떤 치명적인 군사력 이 부분을 갖다가 제공할 거기 때문에 핵심 전력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그 부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약간의 인력이 재배치가 되거나 그러한 제조적인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반도 특히 캠프 험프리스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한반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대북 방어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다소 변경이 되더라도 어떤 중국 견제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나 어떤 그 경제적인 번영을 위해서 어떤 그 군사적으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어떤 주한미군의 태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변함이 없지만 어떤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재배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한국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방위에 물새 틈 없는 어떤 안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새 국방 전략 설계자가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다면 이 국방 전략의 변화가 우리에겐 기회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전 기회가 다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2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안보 분야에서 동맹 현대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어떤 그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을 북핵 대북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GDP 대비 국방비를 증액하고 우리 군사력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미가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부분에서의 어떤 그 원잠을 확보한다든지 또 우라늄 농축과 핵오일러 재처리 이런 부분에서도 미국의 어떤 그 허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군사력이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북한과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 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비대칭성이 있겠지만 재래 실력에서는 우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과의 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군이 자주 국방력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전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기회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때 마련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신규 원전 건설에 미온적이었지만 신규 원전 찬성 여론과 인공지능 확산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까지 지어질 예정이며 SMR 준공은 2035년이 목표입니다. 최하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전 정부 때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8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1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확정된 뒤 정부가 바뀌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국민 공론을 듣고 판단하겠다며 2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의 여론조사를 벌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신규 원전에 찬성했고 인공지능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결국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것 아니냐, 정책 실패라고 받아들이냐는 지적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얼마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과 똑같이 가기 어려워진 상황이 정부가 원전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부지 공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 부지를 선정하고 오는 2031년 건설 허가를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해 대형 원전 2기를 각각 2037년과 2038년에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의 정책 혼선 속 시간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 신규 원전 부지와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된 국제정세 긴장 고조 여파로 연일 치솟는 금값은 올해 6,400달러를 찍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상승세를 이어온 국제 금 현물 가격과 2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처음으로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수요 증가, 상장지수펀드 ETF 사상 최대 자금 유입에 힘입어 금값은 지난해 약 65% 급등했습니다. 올해 들어선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높아진 위기감과 달러 자산 회피 등으로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면 올해 최고 6,400달러까지 오를 수 있고 평균 5,375달러를 기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قلة ثقة المستهلك بالدولار بالعملات الأجنبية الموجودة حاليا يعتبر ملجأ وملاذ آمن للاستثمار والاستهلاك.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금 보유국인 독일에선 미국의 많은 금을 보관하는 건 이제 위험하다며 되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보유량의 37%인 1236톤, 282조 원 상당을 뉴욕 연방준비제도 지하 금고에 예치해뒀습니다. 앞서 국제 은값도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은가격은 지난해 150% 넘게 뛰었습니다. 은은 귀금속이자 인공지능 장비, 전기차, 2차 전지 등 첨단 제조업에 널리 쓰이는 산업 소재로도 수요가 큽니다. 때문에 가격 상승 잠재력은 금보다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멕시코에서 축구 경기 도중 무장 괴환들이 무차별 총격을 벌여 적어도 1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외신들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과나후아토주 살라만카시의 한 축구장에 무장 괴환들이 남입해 현장 관중 등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사고로 10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고 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모잠비크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해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후 모잠비크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64만 2천여 명이 홍수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0월 우기가 시작된 이후로 기간을 넓힐 경우 홍수 사망자는 125명에 달합니다.
오늘 필리핀 남부 바다에서 승객 332명과 승무원 27명 등 모두 359명이 탄 여객선이 침몰해 18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습니다. 317명은 구조됐습니다. 현지 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섬 사이 화물과 여객 운송선이 잠보안가 항구에서 술루주 남부 졸로섬으로 가다가 바실란주 발룩발룩 마을 2km 해상에서 기술적인 문제로 침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 킴벌리가 국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중저가 생리대 제품의 오프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2분기에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 킴벌리는 현재 중저가 생리대 3종을 공급하고 있으며 11년째 가격을 동결한 상태입니다. 신제품이 출시되면 유한 킴벌리는 중저가 제품을 모두 4가지를 보유하게 됩니다. 롯데물산이 롯데월드몰에 있는 모든 가로형 키오스크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했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낮게 설치됐고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안내와 고대비 화면 확대 기능도 적용됐습니다. HBM 메모리 성공 신화를 쓴 SK하이닉스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리더십을 조명한 신간 슈퍼 모멘텀이 출간됐습니다. 책에 수록된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SK하이닉스는 누구보다 빨리 시장을 포착했다면서 지금까지 AI 반도체가 만든 임팩트는 서곡에 불과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서울 중구 명동으로 본사를 이전하며 본격적인 명동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명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마치고 임직원들이 첫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사옥 준공 이후 약 28년 만에 이전입니다. 지난주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한 주간도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예년보다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온도는 2보다 4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무는 등 예년 수준을 4도가량 밑돌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또다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1cm 안팎이나 날리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제주 산간에는 최고 5cm, 호남 서부에도 최고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동쪽을 중심으로 대기가 무척 메마른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대부분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춘천 영하 11도, 대전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평년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영하 2도, 광주 3도, 대구는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